타고난 이 성선설처럼 네, 그 사람은 본성대로 살면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인간이 본래 타고난 대로만 살면 자아 실현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정신분석으로 사람을 보고 행동주의적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협소하고 좀 비관론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인간관을 갖고 왔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모칸으로 뚝 끊긴 7장의 표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3의 물결로 그동안의 인간관과는 좀 다른 심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시는 이 네 가지 장이 이렇게 좀 서로의 관련성이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목차를 보실 때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차를 먼저 보시고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의 장도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4장 정신분석적 이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4장부터 7장까지 만나시는 수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프로이트, 아들러, 융부터 메슬로우로 여러분들께 이 많은 학자가 다 나오면 머릿속이 막 혼란이 시작된다고. 그렇지만 오늘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내가 조금이나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론을 선택하셔서 과제물을 수행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4장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4장은 정신분석적 이론이었습니다. 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먼저 공부하기 앞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내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란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석 수업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출석 수업에 참여한 게 내 마음의 선택이다. 그쵸? 이렇게 떠올리면, 그래, 이건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들은 거니까 내 마음의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께, 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OX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 것 같다. 맞으면 O, 아니면 X. 오, 많은 분들이, O를 해주셨고, 몇몇 분들이 이제 X를 해주셨어요. 거의 O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O도 넣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예습을 해오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네, 정답은 X였는데, 네, 농담이고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사실 저도 저라고 생각해요. 내 자유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 나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장, 4장에 나오는 프로이트 이야기에 따르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래요. 놀랍죠? 과연 무엇이 답일까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비합리적인 힘이래요. 네, 무의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무의식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연구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바로 꿈의 해석이라는 이런 책도 썼죠. 그래서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다가 내 꿈에 나타나고 그 꿈에서 내가 발견하고 본 것들을 가지고 내 무의식을 파헤칠 수도 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했던 학자이기도 하죠. 바로 이 프로이트의 이야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장애, 모든 이론가들에게 인간은 왜 행동하는가라는 질문 던졌을 때 그 답이 이 이론가의 이야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 프로이트가 질문을
대답합니다. 인간은 왜 행동하는가?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은 욕구가 생겨날 때 나타난다라 그랬어요. 욕구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용어로 추동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추동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드라이브라고도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D 드라이브에 놔야 차가 출발하죠. 그래서 드라이브는 나의 행위를 실천하게 하고 옮기게 하는 하나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탕 이렇게 당기면 내 행위가 실천되고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동이라는 개념은 나를 어떤 긴장감으로 내가 인지하고 생각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불쾌감을 줘요. 그래서 어떤 걸 표현해내야 되고 이 긴장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긴장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이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배고픔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뭔가 긴장되고 짜증나고 무언가 그렇죠. 그럴 때 밥을 먹는 행위를 하면 이제 이 욕구가 충족되면서 나의 긴장감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 행위 또한 이렇게 어떤 에너지의 방출을 요구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추동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밥을 먹고 졸리고 배고프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추동이라는 걸 어떤 이미지와 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서운 아빠 밑에서 자라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빠가 9시. 네, 이렇게 통금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과 8시까지 놀다가 9시가 되기 전에 집에 귀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9시를 넘기다 보면 저희 이제 아빠의 딱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아빠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집을 빨리 네, 손살같이 뛰어가게 되는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와 심상으로도 내 행위가 촉발되고 촉진될 수 있고, 나아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학습이라는 졸업식이라는 걸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그래, 내가 방송대에 들어와서 4년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학사모도 쓰고, 네, 사진도 찍어야겠다. 이런 우리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또 이렇게 출석 수업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네, 방출을 요하는 이 추동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방금 배우셨던 그 추동이라는 용어 있죠? 사실은 이 추동을 우리가 쉽게 말해 욕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는 이 추동이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성적인 추동, 성적인 욕구만을 생각해서 좀 협소하게, 좁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성적인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인 개념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 성적인 욕구, 성적인 추동으로 사람들이 행위한다라고 맨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적 욕구, 성적 추동을 어려운 프로이트의 용어로 리비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비도라는 그 개념을 성적인 욕구, 성적인 추동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서 사람이 왜 행위하는가? 아, 저 성욕 때문에 행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리번 타인을 관찰해 보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살진 않죠. 그러면 우리 다 사회적으로 정말 뭐 범죄도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적인 욕구만을 위해 행위를 옮기는 게 아니네. 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저런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 자체로도 사람들은 행위에 대한 원동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좀 더 확장돼서 사랑과 쾌감이라는 네, 개념으로 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프로이트가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랑과 쾌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것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타인을 파괴하고 스스로 자해하는 본인을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사람은 사랑하려는 사랑과 쾌감의 힘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타인,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까지 본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삶의 힘 플러스 죽음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또 확장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성적인 욕구로 시작한 리비도라는 개념이 사랑과 쾌감을 넘어 삶의 힘과 죽음의 힘이라는 본능에 대한 개념으로 좀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비도라는 개념을 보면 삶의 본능, 힘, 죽음의 본능, 힘, 이 두 가지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삶의 본능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사랑하게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지속하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본능. 그래서 자기 파괴, 처벌, 타인 환경 파괴. 이런 개념들을 우리의 본능이자 우리가 타고난 욕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결정론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방금 배운 리비도의 성적인 욕구와 죽음의 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많이 표출되기가 어려운 사회적 규칙과 사회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표출되면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적절히 잘 건전한 활동으로 전환되면서 표출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욕구와 공격적인 충동과 같은 이런 정신적 에너지의 충족이 얼마나 적절하게 잘 전환되었는가.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사회적 기준에 맞게 적절히 전환되는 것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아동의 사회화의 측면에서 볼 때 성인기의 정신병적인 아픔은 유아기의 양육 경험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거의 6, 7세,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유치원생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그 양육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초기 발달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사회화가 잘 됐냐? 그걸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부모와 사회가 규정이나 사랑을 통해 아동의 이성적 충동, 공격적인 충동을 다른 건전한 행동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얼마나 잘 이루어졌냐에 따라 아동의 사회화가 잘 이행됐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그 리비도라는 개념에 욕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욕구에서 사회적으로 발현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 성적 추동과 공격적인 충동이 잘 전환되어야만 이 발달이 잘 이루어졌구나, 나아가 사회화가 잘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구나를 여기 이 장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은 거의 초기 발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추후 나오는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부분을 좀 비판하긴 시작했어요. 초기 발달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달리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기 발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그런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우리 프로이트는 그 유아기의 양육 경험이 인생 전반에 걸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강조했던 학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과연 여러분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하나하나의 구조 모형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프로이트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했는지 바로 이 장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개념 중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바로 반대의 의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무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깊은 내면의 세계라고 하면 의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이 지금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구분해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무의식과 의식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어떤 것들이 딱 떠오르는 그 구간, 바로 전의식이라는 구간까지 3수준의 의식 수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이트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이 3수준에 걸쳐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퐁당 빠져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시면 이 빙산이라는 모형 안에
마음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대치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라는 이 빙산은 총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세 가지 속성. 그래서 첫 번째는 원초와, 두 번째는 자아, 세 번째는 초자아입니다. 여러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일하게 어떤 거 하나만 무의식에 빠져 있어요. 뭘까요? 네, 원초와입니다. 원초와만 이 하얀색 줄 아래에 퐁당 빠져 있고 자아랑 초자아는 그 3수준에 다 걸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원초와만 이 무의식에 퐁당 빠져 있는 마음의 속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음의 세 가지 속성 중 첫 번째 원초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아는 아이디라고 써 있죠. 이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정신 에너지의 저장고고 본능과 추동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응애 이렇게 태어나는 그 신생아를 딱 보면 프로이트는 원초아만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죠. 응가하고 쉬하면 울죠. 그런 게 바로 나의 본능에 따라서 내가 지금 불쾌하고 내가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우리 방금 배웠던 추동, 그 욕구만 해소하려는 거죠. 그래서 본능과 추동의 원천이 되는 게 원초하고 나의 정신 에너지를 저장해 놨다가 그냥 내가 불쾌하면 울고 이게 해결되면 쾌락을 느끼는 쾌락 원칙에 따라 네, 행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쉬하고 응가하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지금 울어도 될까라는 질문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조용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내가 울면 곤란해할까? 뭐 이런 생각 전혀 할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원초화만 갖고 태어나는 쾌락의 원칙에 따라 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자라나면서 마음의 속성이 발전하고 발달해요. 그래서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자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으로서 이제 양육을 하셨던 분들은, 아, 우리 애가 자아가 생겨서 힘들어. 라는 그런 표현을 해보셨을 거예요. 즉, 아이들이 원초아만 갖고 태어나다가 자아를 발달시키면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네? 이제 좀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알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고라고 말하는 이 자아는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좀 구체적인 정신 구조를 갖고 태어나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이 좀 현실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것을 찾음으로써 본능적인 추동, 이 원초가 가지고 있는 그 추동을 지연, 좀 더 끌어서 뒤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쉬가 마려운데 지금 여기다 쉬 싸면 너무 부끄러워. 나 좀 참아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알게 되고, 나 지금 울면 안 되는 것 같아. 울음을 참아보는 거. 이런 자신의 본능과 추동을 지연시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아, 에고는 원초와 다음에 이렇게 마음의 속성으로 발달을 하면서 현실 원칙에 따라서 현실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내 본능과 추동을 표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내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마지막으로 초자아라는 게 발달이 되는데요. 에고라는 것보다 더 상위에 있어요.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슈퍼 에고입니다. 슈퍼는 좀 더 위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슈퍼 에고, 초월적인 자아입니다. 자아보다 더 뛰어난 자아예요. 그래서 양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양심 이상적 자아로 이루어진 정신 구조로서 원초와 그 쾌락에 따라 막 방출하는 그 원초와의 추동과 욕구 방출을 좀 막아요. 차단시키고 자아, 현실적으로 나를 내비치는 그 에고, 자아를 감시하고 판결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서 내 행위를 판단하고 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를 감시하는 판결자이자 감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막 껌껌한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생각해 볼게요. 차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횡단보도를 아니, 초록불, 빨간불 중에 어떤 불에 건널 것 같아요? 그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새벽이에요. 그럼, 나 빨리 뛰어야겠다. 그러면 좀 빨간불에도 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 바로 이 초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이상적인 자아로서 나를 사회적인 원칙에 따라 감시하는 마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속성이 각각 쾌락 원칙, 현실 원칙, 사회적 원칙에 따라 나의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다 발달되면 우리는 일생일대에 거쳐서 이 마음의 속성 세 가지가 서로 결혼돼요. 그래서 만약에 10이라는 우리 에너지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원초아가 뭐 2, 뭐 초자아가, 아니, 자아가 3, 초자아가 5. 이렇게 서로 에너지에 힘을 주고 받으면서 내가 지금 원초아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초자가 너무 세서 내가 모든 쾌락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심지어 그 일생일대에 걸쳐서 이 에너지의 비율은 계속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났던 어떤 친구가, 와, 쟤는 진짜 좀 애가 좀 과격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얌전해졌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막 원초와의 힘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현실적으로 너무 아이가 이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는 계속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을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JTBC에 이런 네,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프로이트의 마음 이론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 세 가지의 마음의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본능의 뿌리, 원초와 여기선 딱 이드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드, 그리고 현실의 대변자, 자아, 에고, 도덕의 감시, 판결자, 초자아, 슈퍼에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의 속성이 서로 주고받고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초아가 얘기하죠. 너무 배고파. 밥 먹으러 지금 나가자. 그랬더니 초자아가 수업 시간인데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현실적인 자아가 야, 그럼 이따가 수업 끝나자마자 엄청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현실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실 때도,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이드, 원초와에 입각해서 행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힘을 지금 이 마음의 속성에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초자아가 너무 강력한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자아랑 좀 이드의 힘을 좀 더 빌어야 되는 이런 네, 이야기들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답이라고 하기보다 내 삶에 그때그때 맞는 이 에너지의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마음의 속성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보시면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성격의 발달 단계인데요. 우리 프로이트만이 오온의 수많은 이론가 중에 유일하게 성격에는 발달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성격은 뭐 어떠한 것들의 결과이다라고만 이야기했지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나오는 이 프로이트만이 단계를 의미하게 됐고 그 단계의 명명은 바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명칭이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리비도가 어디에 있대요? 바로 구강, 입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나오는 구강기입니다. 빨기, 삼키기, 씹기 등 입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으로 무언가 빨고 무조건 입에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이렇게 구강기여서 아이가 이렇게 물고 빨고 해요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 구강기가 바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성격 발달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요 접촉 대상은 어머니, 양육자예요. 나에게 입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빨고 씹고 삼키고라는 것에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 그래서 주요 접촉 대상이 전방위, 이 구강기 전방기에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해요. 왜냐? 내 입에 무언가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특히나 어머니들이 이때 모유 수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면 엄마의 그 부드러운 가슴에 의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의존을 하다가 후반기, 구강기가 되면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이별하는 거예요. 뭐랑 모유 수유하는 모유와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부드러운 엄마 가슴만을 원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어때요? 딱딱한 수저를 입으로 들이밉니다. 네. 그러면서 애증, 병종,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어렵죠, 말이. 애증과 우호적인 태도를 동시에 갖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부드러운 가슴만을 타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한테 의존하고 싶어라는 엄마를 사랑해라는 것과 엄마 왜 나에게 딱딱한 수저를 들이미세요? 이게 현실인가요? 라는 그 엄마가 좀 별로이고 미운 그 감정. 그래서 두 가지를 양가 감정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을 느끼는 애증, 사랑하고 증오하는 게 병존. 네, 둘 다 공존한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구강기를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책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 이 구강기, 항문기, 그리고 나아가 다양한 남근기, 뭐, 잠복기 이런 순간 시기별로 뒷부분에 이 시기에 양육에 어려움을 겪은 성인이 어떤 성격을 발달시키게 되는지 좀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우리가 과제물이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은 그 파트를 보시면 좀 연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숨어져 있다라고 팁을 하나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구강기는 이렇게 우리가 양가 감정을 느끼면서 마무리 짓게 되고 이제 항문기로 넘어가요. 리비도가 항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소변 훈련 과정을 통해 아까 구강기의 아이들은 신생아였죠? 그럼 마음 속성 중에 뭐만 갖고 태어났어요? 원초아만 갖고 태어났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학문기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자아랑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돼요. 그래서 리비도의 억제나 통제라는 걸 처음으로 대소변 훈련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막 훈련을 빡빡하게 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막 내가 너무 뭐 강력하게 무언가를 지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우리가 결벽증인 사람들도 너무나도 나의 그 억제나 통제를 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인으로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비도의 억제나 통제를 적절하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시기가 학문기다. 그래서 이제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좀 줄어들고 스스로 활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 내용으로는 세 번째 남근기입니다. 6살, 3살에서 6살 정도까지, 뭐 이게 절대적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비도가 이제 남근, 성기에 이르게 돼요.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성적인 심리학을 넘어서서 남성의 성적인 심리학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남근기라는 명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방금까지 다 이제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기에 이르는 이 에너지를 성적인 욕구라고 인지를 해보고 그 남근기에서는 성적인 욕구에 입각해서 이성의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는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을 가진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고 같은 성을 가진 부모를 싫어하게 돼요. 저도 5살짜리 남자아이를 기르고 있거든요. 저희 남자아이는 아빠를 싫어하게 되죠. 그쵸. 딱 지금 이 남근기의 남자아이잖아요. 너무 명확히. 딱 그 친구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딱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공부를 했잖아요. 저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그러면 이제 아빠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빠랑 막 서로 몸싸움하면서 맨날 막 노는데 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아빠를 싫어하는 이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해볼게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스를 겪는 우리 남자아이들은요, 딱 봐도 남자아이로서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크고 힘도 센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 같다는 그 불안을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빠를 싫어하는 걸 아빠가 눈치채면 아빠가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근본적인 불안이 있대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는 그 남자 아이들은 그 불안에 최고조가 달하면 거세 불안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대요. 프로이트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거세 불안은 나의 그 소중한 부위를 거세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까지 불안 증세를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내가 아빠를 싫어하는 걸 눈치채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아빠한테 투영해서 이제 아빠를 좋아하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를 더 잘 따르고 아빠에 대한 행위를 막 반복하고 모방하면서 아빠랑 더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의 마음의 속성에 초자아, 양심과 이상적 자아의 영역을 개발할 때 동성 부모와의 가치관을 합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지만 아빠를 미워하는 그 불안감을 잠재시키기 위해 아빠와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아빠를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아빠의 생각까지 나의 가치관으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빠 닮은 아들, 엄마 닮은 딸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동성부모와의 가치관을 합치시킨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런 내용들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콤플렉스는 그런 불안 증세에 따라 이렇게 행위로 네, 들어가고 그 행위에 동성 부모의 가치관이 합치되면서 우리 아이가 발달시키는 초자의 영역에 부모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남근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잠복기인데요. 처음으로 리비도가 잠재돼요. 그래서 잠복해요. 그래서 성적인 에너지가 잠재되는 시기고 리비도의 지향 대상만이 생겨요. 이제 잠복됐잖아요. 그래서 지향. 주로 동성 친구와의 지향을 의미하고 아이들이 친구끼리 놉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편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일시의 대상도 원래는 위엔 뭐였어요? 동성 부모였죠? 이제 아니에요. 부모님 필요 없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주로 친구를 따라서 놀고 지향 대상에 따라 친구들과 우정, 지적인 활동, 운동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좋아하는 시기가 이 잠복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초등학생 시기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 고학년 시기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청소년이라는 친구들이 바로 요 잠복기를 넘어 생식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되었던 성적 에너지가 재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었던 성적 공격적 충동이 자아 방어를 압도할 정도로 강해져요. 그 유명한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기를 보시면 성적인 성숙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콤플렉스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너무 원초화가 우세하면 뭐였죠? 원초화? 본능과 추동의 원천이었죠. 그래서 지나치게 쾌락에 몰두할 수 있고 너무 공격적인 친구로 행위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나아가 초자아가 너무 우세한 친구들은요, 현실적인 자아가 적당히 나의 그 공격적인 욕구와 성적인 욕구를 표출해야 되는데, 너무 초자아가 우세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에서, 마음의 속성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진짜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불안감이 심화되고, 나도 성적인 거 이런 거 궁금한데? 라고 하지만, 그런 거 보면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성적인 것들을 표출하고 공격적인 것들을 건전하게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 사춘기 전기에 우리의 또 청소년 지도의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성적인 성충이 시작되고 좀 불안정성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관심이 명확히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적인 욕구, 공격적인 충동이 다른 활동을 통해 승화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하고 운동하고 자원봉사하는 그런 활동들로 이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를 보셨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성역이 다른 활동으로 승화된다는 그 포인트를 이 수업의 맨 앞장에 나왔던 것들로 다시금 보시면 바로 정신결정론에 나왔던 아동의 사회학 기억나시죠?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아이들의 성적 욕구와 공격적인 충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회적 기준과 규칙에 따라 얼마나 잘 전환되었는가가 성공적인 사회화의 척도다. 그게 바로 이 생식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전한 행동,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고 건강한 그 행동으로 나의 성적인 욕구와 공격적인 충동을 바꿔 나갔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어야 이 청소년 지도에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독서, 운동, 자원봉사 이런 거 있죠. 이런 포인트들이 바로 고등학교의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 아이들이 이제 막 자소서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런 항목이 바로 이런 항목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 이래요. 생활기록부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쓰는구나. 아, 프로이트가 말하는 너 얼마나 잘 사회화 됐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화의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건전한 활동으로 잘 전환시켰니?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 아이들의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되고, 우리가 그 사춘기를 넘어, 네, 이 생식기, 그리고 나아가 성인기까지 커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이트를 1교시 동안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우리 프로이트는 네, 무의식이라는 그런 잠재된 이 내면을 공부하려는 학자였고, 그 안에서 마음의 속성을 뜯어보고, 그 안에 성격이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를 조망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막 너무 깊게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프로이트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다음 개념과 다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1교시를 이렇게 좀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57분이기 때문에 우리 10시 10분까지 좀 넉넉히 쉬시고 2교시 같이 아들러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